2-6페이지. 지금 이제 세무조정. 그래서 방금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이제 결산조정 사항이냐, 신고조정 사항이냐, 이런 게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결산조정, 신고조정 사항이냐. 그래서 거기 이제 결산조정 사항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유형, 무형자산의 이제 감가상각비 같은 것들이 이제 언급이 돼 있죠. 다 아시는 내용이죠? 네. 근데 비구를 보시면 뭐라고 돼 있죠? 다음은 이미 신고조정 간다. IFRS 도입기업, 국제기준 도입한 기업은 유형자산, 비한정 내용 연수, 무형자산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은 이미 신고 조정이 가능하다. 그러면 제가 방금 아까 전에 읽어드렸던 그 문제, 사례 2번 같은 경우에 어떻게 뭐가 포인트가 되는지 좀 이해가 되세요? 뭐가 포인트가 되겠어요? 얘가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냐 아니냐, 그거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는 거잖아요. 만약에 국제회계법인이 적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 과세관청에서 했던 그런 어떤 처분이 이거 적법하지가 않지. 왜? 회계 처리 자체가 없었는데 어떻게 해? 이거를 조정을 해. 결산조정 사항인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산으로 반영을 해야지만 그걸 가지고 감가상각비가 적법하냐, 그 금액 크기가 적법하지 않냐, 이걸 따질 수 있는 건데, 근데 만일에 이게 신고조정 사항이라고 한다면 과세관청의 행위가 충분히 수긍이 가능한 거잖아요. 용납이 되잖아요. 그럼 다시 아까 이제 사례 2번 보시면 포인트를 어디서 찾아야 돼? 여러분들? 포인트가 어디야? 네. 그쵸. 그게 포인트잖아. 내국 상장법인이라고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럼 국제회계 기준 써야 되는 거잖아요. 국제회계 기준 쓴다는 거는 뭐가 가능하다는 거죠? 신고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 신고조정을 통해 가지고 과세관청이 이렇게 반영을 하는 것들은 가능한 사항이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네. 네. 안 해도 되죠. 근데 과세관청이 이렇게 적용을 시키겠다고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게 가능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외적으로 적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는 게 맞다라고 명시가 돼버리면 결산조정 사항이면 그걸 바꿀 수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장부상의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건데, 이게 신고조정 사항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송금의 산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결산조정 사항은 아예 안 돼, 원천적으로. 근데 신고조정 사항은 물론 이것도 다툼이 있겠죠. 내가 신고조정을 안 했는데 이게 적용할 수 있느냐, 그 다툼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결산조정 사항하고는 다르게 적용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2-7페이지. 네. 자, 그런 부분들까지 쭉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들, 뭐 신고조정 사항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한 이제 내용들도 좀 언급이 돼 있죠. 네. 그래서 신고조정 사항은 거기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 것처럼 뭐 강제 신고조정 사항이 있고 이미 신고조정 사항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언급이 좀 돼 있죠. 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뒤에도 뭐 2-8페이지에도 언급이 되어 있는 표, 이런 것들 세무회계에서 좀 하시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세무회계에서 하는 1차 때도 하시는 거니까요. 네.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결산조정사항은 이거는 결산서에 반영된 것만 가지고 송금이냐 송금 아니냐 따져야 되는데, 신고조정사항이라고 한다면 그게 결산서에 반영한 것 외라고 하더라도 송금이나 송금부사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시고, 자, 나머지 내용들도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이제 넘겨주시면 어디를 좀 보시냐면 2-11페이지 관련 판례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